TBN FM. 뉴스라면 나도 고수? 빵빵 퇴근길 발언때 기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온일교통의 이대희 기사입니다. 기사 입장에서는 좋죠. 요즘에 경기도 없고 힘든데 11시부터 하는 할증제를 새벽 3시까지 그렇게 하면은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전에는 12시에서부터 4시까지였는데 지금 새로 이번에 바뀌면은 손님들께서는 부담이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기사 쪽에서 봐서는 그게 더 훨씬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 산학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금 보려고 하는 그 목적에 의해서 우리 손님이 많으면 좋죠. 제 생각으로는 차는 그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변하니까 이번에 32년 만에 택시도 좀 변화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뉴스 정면 신부 3라운드입니다. 오늘 기사님 발언 때는요, 택시 심야 할증 제도에 대해서 이대희 버스 기사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심야 할증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것과 관련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소치인데요. 8456님입니다. 정말이지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네요. 가마솥에 들어가 있는 기분입니다. 저도 오늘 하루 절전에 동참했는데요. 폭염이 계속되는 만큼 전력 수급이 초비상이라고 하니 더위는 삼계탕으로 이기고 계속해서 절전에 동참해야 할 것 같네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솥 그리고 여러분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쉬었다가 스포츠 뉴스 알아보죠.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손흥민 선수 소식부터 들어보죠. 개막전부터 골을 터뜨려서 너무 참 기분 좋은데요. 네, 주말에 독일 분데스리가가 개막했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도 레버쿠젠 소속으로 이제 첫 공식 경기를 치렀는데요. 프라이부르크전에서 1대1로 맞선 후반 1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2대1이 됐고 이후에 3대1로 팀이 이기면서 손흥민 선수 골이 결승골로 됐는데 시즌 첫 득점을 장식했습니다. 이번 시즌 앞두고 손흥민 선수가 함부르크에서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했는데요. 이적료도 레버쿠젠 역사상 최고 이적료를 받으면서 갔기 때문에 팀에서 거는 기대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합류하자마자 날개를 단 듯이 잘 뛰고 있습니다. 이 개막하기 전에 프리시즌 4경기에서 3골 또 도움 어시스트도 하나를 기록을 했는데 개막전에서 바로 골을 넣으면서 지금 독일 언론들도 호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레버쿠젠에는 지난 시즌 리그 득점왕이었던 키슬링이라는 선수가 있고요. 또 손흥민 선수와 함께 측면 공격을 맡고 있는 시드니 샘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가세하면서 이 3명과 삼각편대를 이뤄서 레버쿠젠 공격력이 한층 강화됐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 팀에서 잉글랜드 첼시로 이적한 안드레 슈를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가고 손흥민 선수가 온 건데 이 슈를레의 공백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지금 호평받고 있는데요. 개막전부터 또 골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정말 몇 골이나 넣을지 지금 활약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몇 골 넣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알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남자농구 소식 들어보죠. 세계 남자농구 선수권대, 남자농구의 월드컵이라고 봐야 될까요? 16년 만에 출전권을 따냈다. 이런 기분 좋은 소식도 있죠? 네, 어제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시안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3위까지 아시아 선수권 대회 3위까지가 이 세계 선수권 대회 내년에 열리는데요. 여기 출전권을 따내기 때문에 3위를 목표로 우리나라가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예선 1차전부터 중국을 이기면서 아시아 최강이라는 중국을 이기고 굉장히 잘
잘 출발을 했는데요. 4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4강전에서 이 홈팀인 필리핀 압도적인 응원 속에서 필리핀한테 지면서 이 3, 4위전으로 밀려났는데 여기서 이제 대만을 완파하면서 3, 4위 결정전에서 3위를 결정지어서 이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무려 16년 만에 우리가 남자 농구가 세계선수권에 나가는데요. 사실 그동안 남자 농구가 좀 침체기였는데 이번 대회도 출발할 때만 해도 큰 기대가 없었는데 중국을 이기면서 출발한 이 대회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면서 이번 대표팀 감독이 울산모비스 유재학 감독이었는데요. 유재학 감독의 지도력을 또 다시 한번 크게 인정받는 계기가 됐고 또 국내 프로농구 인기가 좀 지난 겨울 사건도 있었고 좀 침체돼 있었는데요. 다시 좀 농구 인기 부활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 대회에서 아시아 최강으로 불린 중국이 8강에서 대만한테 져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은커녕 지금 38년 만에 탈락이라는 굉장히 중국 국민들의 충격이 큰 상황이고요. 지금 세계선수권대회 나가는 아시아 이번 대회를 통해서 출전권을 따낸 팀은 이란, 필리핀, 한국입니다. 내년에 아시안게임이 또 인천에서 열리기도 하는데요. 아시아 남자 농구 좀 흐름이 약간 바뀌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정인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난지나들목 부근이고요. 2개 차로에 걸쳐서 사고 처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양대교부터 밀리기 시작하고 이후로도 마포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는 정체 서행입니다. 일산 쪽으로도 동호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주춤하고요. 강 건너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동작대교, 한남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구간 밀립니다.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 지날 때까지 서행 정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옆으로 가는 노들길 성산대교 쪽으로는 양화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일대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도 수락지하차도에서 월계 1교, 의정부 쪽으로는 용비교부터 월계 1교까지 각각 차간거리 좁힙니다. 옆으로 가는 동 1로 상황을 보니까 영동교 사거리부터 화양 사거리 쪽으로도 시속 20km 미만으로 이동합니다. 이 밖에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신천 진출로 3차로에서는 적재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2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비봉 부근 2, 3차로에 걸쳐서 적재물 처리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이번 정면 인터뷰는 언론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진의 편집국 폐쇄로 파행을 겪었던 한국일보가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발행됐습니다. 58일 만인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 정상원 위원장 연결해서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한국일보 신문 일면이 상당히 특별합니다. 사실을 대문짝만하게 실어갖고 언론의 바른 길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지면이 나왔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지난 6월 15일 날 편집국에 그 구 경영진 측이 동원한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여튼 편집국이 폐쇄되는 바람에 지난 58일 동안 저희가 신문을 만들지를 못해 왔었고요. 그 사이에 좀 비정상적으로 소수의 그 회장 측 기자들에 의해서 제작이 되었었는데 어제 일요일부터 저희들이 신문을 이제 만들게 됐고 이 신문을 첫 정상 신문을 만들 때 어떤 신문을 만들까라고 여러 가지 논의와 회의를 거듭한 끝에 저희가 1959년에 그 한국일보가 창간될 때 사시인 춘추필법, 정정당당, 불편부당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독자들에게 사죄하고 또 감사 인사도 드리자 이런 뜻에서 신문을 그런 식으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사시 춘추필법의 정신, 정정당당한 보도, 불편부당의 자세. 참
모든 언론사에 다 적용해도 조금 더 손색이 없는 그런 사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어제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계속 출근은 정상적으로 해왔는데 다만 이제 회사에서 그 신문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사 승인권이나 아니면 편집 저희들이 이제 지면 제작을 할 수 있는 조판권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 이제 전산에서 다 막아놔가지고 출근은 하면서도 신문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었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일요일이지만 전원이 출근해서 신문을 만들었고 밤에 이제 신문이 인쇄돼서 나온 것을 받아들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신문이 인쇄된 것을 받아들고 다들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네, 감격스러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 감격 심정 뭐 어떤 표정들이었나요? 뭐 우시기도 하셨는지 뭐 그런 것도 뭐 에피소드가 있나요? 아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가 집에서 새벽부터 이 신문을 보면서 한동안 이거 뭐 뒤적뒤적하고 있고 저도 기사를 보니까 그 지면을 보니까 좀 울컥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부터가 진짜 한국일보다. 네네. 네. 그 전에는 짝퉁 한국일보다 이렇게 지적하셨던 거죠? 네, 그렇죠. 그 저희들 기자들이 190여 명 기자들이 편집국에서 쫓겨나고 나머지 이제 회장 측에 섰던 10여 명의 기자들이 그동안에 이제 통신사 기사를 가지고 신문 지면은 제작을 해왔지만 사실상 뉴스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신문이 아니고 그냥 그런 통신 기사를 나열한 지면만 제작을 해왔던 거고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제대로 된 신문을 만들게 됐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니까 한국일보가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전에 발행했던 10여 명의 분들하고 이번에 인사난 분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혼돈스러운데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6월 15일 날 편집국 폐쇄를 하고 나서 그 편집국 폐쇄에 동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회장과 맞서 싸웠던 기자들이 한 8명 이상이 이제 자택 대기 발령이라는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 징계가 풀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동안에 신문을 만들었던 분과 그다음에 저희들 쪽에서 같이 그동안 회장 쪽과 싸웠던 기자들, 부장들 이런 것들을 화합해서 그 저희 법원 지금 저희들이 법정관리 준비 그 어떤 개시 결정 직전이어가지고 재판부와 저희 보정관리인과 편집국장 직무대행이 합의를 해서 그런 화합 인사를 한 겁니다. 저 화합 인사 법정관리 직전에 이제 이루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한국일보가 그러면은 현재는 어떤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제 절차를 밟아갑니까? 네, 저희들이 지난 7월 24일 날 한국일보 내 전현직 기자들, 논설위원 또 경영 지원 부문의 사원들 201명이 저희가 기업 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회사에서 받지 못했던 임금 채권 96억 원을 모아서 그 회생 신청을 했고요. 지난 8월 1일 날 법원에서 재산 보전 처분이라는 회생 절차의 첫 단계 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에 한국일보를 경영해왔던 장제구 회장의 경영권은 사실상 중단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법원 관리하에서 회생 개시 절차, 그다음에 나중에 회생을 통해서 한국일보가 독자 회생 혹은 법원 주도의 공개 매각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고 지금까지는 첫 걸음, 첫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흔히 법원 주도의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일반 기업들을 보면요. 그 속에 속해 있는 많은 분들이 뭐 임금 삭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이제 있을 수 있겠네요. 우리 기자분들 포함해서 언론계에 있는 분들이요. 네, 저희 뭐 한국일보에서 지난 뭐 10여 년간 경영 상태를 두고 계속해서 좋지 않다, 뭐 한국일보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기형적인 경영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법원에 그 회생 절차,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도 일단 법원의 엄정한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회사로 정직한 신문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이 요구하는 그런 희생, 그걸 감수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뭐 월급 삭감, 또 자구 노력, 만성적인 적자 사업 정리 이런 것 통해서 비용 절감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전개하면 곧 한국일보는 더 좋은 회사로, 그다음에 한국일보 지면도 훨씬 더 훌륭한 지면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 지난 2달여간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을 텐데 그 과정에서 독자분들이 떨어져 나간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광고주도 많이 떨어져 나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네, 실제 그렇습니까? 뭐 실제로 저희 뭐 그 58일 가까이 신문이 파행적으로 제작이 되면서 그 독자도 많이 줄고 광고도 많이 수입이 줄었는데 저희가 오늘 아침자를 만들면서부터 그동안은 계속해서 구독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만 있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한국일보 정말 달라진 것, 그다음에 되돌아온 것, 이거 너무 반갑다라고 하면서 그 구독 문의가 쏟아지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친구들이 그 원래 보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보지 않던 친구들도 한 10여 명이 오늘 갑자기 구독 신청을 해가지고 회사에 이제 새롭게 구독자 신청을 했고요. 광고 하시던 분들도 한국일보 지면이 달라지고 오늘 아침에 그 뭐 사시가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한국일보가 새 출발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아마 많이 그 광고나 이런 것도 실으리라고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 의견 겸 이제 격려 의견 문자인데요. 2509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여러분의 노고는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이런 격려 의견도 주셨는데요. 새롭게 다시 출발한 한국일보 정말 진정한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독자분들한테 또 성원의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방금 그런 문자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뭐 언론계에서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그 사주의 비리 이런 부분들을 몇 년 동안 참고 내부에서 해결을 해보려다가 그게 잘 안 돼서 법의 힘을 빌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신문을 계속해서 잘 만들겠다라고 하는 편집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했었고 그래서 싸움에 뭐 굳이 싸우기 위해서 싸웠던 것은 아니지만 그 경영진이 저희들을 쫓아내고 편집국에서 쫓아내고 하는 바람에 싸움이 커졌던 거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과 많은 뭐 문화인, 많은 예술인, 많은 정치인, 뭐 언론계의 동료들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그 문제를 잘 정리하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출발하게 됐고요. 그래서 한국 언론사에서 이런 싸움이 잘 정리돼서 기자들이 하여튼 편집권을 지켜내고 그다음에 부당한 사주의 그런 그 행위에 맞서고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앞으로 그런 지지를 얻었던 것만큼 더 좋은 지면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할 생각이고 저희들은 하여튼 적극적 중도로서 여야 가리지 않고 그다음에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신문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200명 가까운 기자들이 이번에 큰 경험을 하면서 더 낮은 곳으로 그다음에 더 못 갔던 곳으로 할 생각도 있고요. 하여튼 정말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끝내겠는데요. 격려 문자가 많이 들어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189님인데요. 진실이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유민주 대한민국 언론인분들이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일보 기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 정상원 위원장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News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인데요. 4라운드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잠시 뒤 경제 뉴스 그리고 서울대 곽훈주 교수와 함께하는 핫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네,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됐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제 개편 문제가 아주 정말 정치권의 최대 화제인데 조금 전에 보니까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하라, 재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에 따라서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논란에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주기 바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상 서민과 중산층이 해당하는 소득 구간에서 세 부담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마자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은 긴급 당정 협의를 갖고 세제 개편 수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연소득 5천만 원 미만의 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증세가 없도록 세제안을 조정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는 연 3,450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의 소득 구간에서 연 16만 원 정도의 세 부담이 늘어나도록 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5천만 원 미만의 소득 구간을 따로 정해서 근로소득 공제율이나 세액 공제율을 낮춰 세 부담이 없도록 수정될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고령화 문제, 경제활동 인구와 관련한 고령화 문제 좀 짚어보죠. 50세 이상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네, 경제활동 인구가 지난 6월 2,629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50세 이상은 936만 명으로 전체의 35.6%를 차지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중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4월에 처음으로 35% 선을 넘은 이후 6월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10년 전인 2003년 6월에는 이 비중이 24%였던 것을 감안을 하면 10년 사이에 경제활동 인구 중에 50세 이상 비중이 11.6%포인트 오른 셈입니다. 또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도 13.6%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침체와 저성장으로 자산을 불릴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아서 고령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인구 증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고령화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죠.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 탓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 전력 공급 문제를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네. 발전소 고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보되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 고장 소식이 자주 들려서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밤 일산 열병합 발전소가 가동 중단된 데 이어서 어젯밤에는 당진 화력 3호기가 터빈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고장 상태가 심각해서 이번 주 내 가동이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서천 화력 2호기도 일시 정지했다가 다시 가동을 했지만 출력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발전소 고장이 잦아진 이유는 전력 공급이 부족한 탓에 100% 출력 상태로 운전을 강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즉 무리한 출력 운전이 고장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까스로 전력 수급이 위험한 상태는 벗어났지만 추가로 대형 발전기 한 대가 더 정지할 경우에는 예비력이 100만 킬로와트 이하로 떨어져서 대형 건물들이 차례로 단전을 하는 순환 단전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력 고래소 측이 내일도 전력 위기라고 또 이런 기사도 또 나와 있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곽금주 교수의 하트인 뉴스. 네, 서울대 심리학과의 곽금주 교수님과 함께하는 하트인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달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죠. 이 죽음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때문이다 이런 비난이 상당히 쇄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일부 남성 인터넷 소사이어티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서명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누리꾼들은 여성부 폐지를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올리는 그런 적극적인 운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그런지 여성부 홈페이지는 한때 접속 장애가 발생했고 또 심지어 자신을 어나니머스 해킹한 그룹이죠. 어나니머스의 한 명이라고 주장하는 분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해킹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성가족부 책임인 건지 이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소 좀 이상한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 곽금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게 여성가족부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요. 성재기 대표 참 안타깝게 숨졌는데 여성가족부와 성재기 대표의 죽음 또 여성가족부에 이제 조윤선 장관이 또 계신데 이렇게 왜 인터넷에 있는 누리꾼들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또 서로를 미워하고 해킹하겠다 이런 것이 하는 거 왜 그런가요? 네, 성 대표가 사실은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반대한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뭐 여성가족부가 직접 그 죽음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성가족부를 비난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사람들이 자기 싫은 것도 있고,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한 좋지 않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네. 그 사건의 책임을 잡고 싶어 하고요. 네, 그 책임을 뭔가 그 희생양을 하나 찾아서 거기에다가 전부 원인을 두게 돼버리면 약간의 그 괴로운 감정이라든지 답답한 거가 해소되기도 하거든요. 너 때문이다. 네, 너 때문이다. 네. 또 어떤 때는 뭐 이 경우는 아닙니다만 자기한테 문제가 있을 때에도요. 예. 네, 그 문제를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투사시켜 버리면 좀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거죠. 정가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상 대표가 이렇게 그 자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좀 방관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약간의 죄책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원인을 여러 군데에서 찾고자 하는 그러한 그 네티즌들의 심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녀 사냥식으로 막 일부러 막 어떤 희생양을 찾는 거 이렇게도 볼 수 없을까요? 그러한 것도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뭔가 몰아가고 이렇게 할 때 내가 그 군중 안에 있다. 그 집단 조직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을 몰아가면서 같이 몰아갈 때에 어떠한 힘을 행사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약간의 쾌감을 가져오죠.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어떤 타켓을 정해서 저기에 문제가 있다고 막 같이 몰고 가는 거. 네. 토끼몰이 하듯이 토끼몰이 하듯이 갈 때에는 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는. 그래서 우리라는 것도 더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힘이 더 커지거든요. 내가 1대1로 하면은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를 여러 명이 할 때에는 우리가 갑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나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아주 비난해 가는데 사실 그 당사자는 굉장히 괴로운 거를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누리꾼들이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타켓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여성가족부 때문이다 등등등 하면서 뭐 해킹을 시키든가 또는 여성부를 뭐 폐지하는 어떤 운동을 펼치고 가는 거 어떤 사람이 이제 사이트를 딱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두가 갈 때는 정작 피해 당사자는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본인은 전혀 아닌데 이렇게만 마녀 상형식으로 당하는 것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몰아가면서 이러한 비난을 하는 거가 좀 더 힘을 가졌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하지요. 예. 여가부 폐지론자들이 실제로 홈페이지에 해킹이라든지 또는 폐지 서명운동 같은 이제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여가부를 미워하는 남성들 이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진짜 만나보질 못해갖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왜 그 여가부만 있냐. 여가부가 여성이 왜 마이너리티냐. 요즘은 남성이 더 어려워. 그래서 남성 가족복지부, 남성 가족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남성들이 요즘에는 도리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디 가든지 여성분들하고의 경쟁에서 좀 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티오도 더 주게 되기도 하고요. 뭐 같은 그 실력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더 발탁되거나 이러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제 젊은 층에서는 우리나라 젊은 층들의 남성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이 젊을 때 군대에 2년을 갔다 오는 거. 뭐 18개월인가요? 19개월인가. 2년을 갔다 오는 거가 사실은 너무나 아까운 청춘이 되는 거죠. 여성들도 군대 가라 막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부터 시작해서 남자들이 도리어 더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왜 여성을 위한 거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자가 아니고 여기자 붙고요. 뭐 교수 그래도 그냥 교수가 아니고 여교수 붙고 이렇게 여자를 왜 붙이느냐 왜 강조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남성이 주류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붙어졌는데 이제는 남성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 하는 심리들이 쫙 깔려 있는 거는 아닌가 싶어요.
청취자분 질문 겸 의견인데 4404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공공의 적이 있는데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 공공의 적이 뒷담화에 희생양이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불쌍하긴 하지만 덕분에 회사원이 단합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교수님 말씀하시는 책임 전가에 속하는 건가요? 사실 조금 죄책감이 들어서요. 네. 그거 지난번에 제가 왕따 얘기하면서 예. 얘기를 했어요. 하나 모든 동물의 조직, 인간의 조직에도 그 조직이 있으면 조직의 가장 중요한 거가 이 조직의 단합력, 응집력이거든요. 네. 이게 없어져 버리면 조직이 해체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동물의 본성, 이것도 이제 인간의 본성도 동물의 본성인데 본성으로 한 명을 희생양을 하나 찾아내요. 네. 그래서 네. 그 사람을 쟤는 왜 저래? 우리는 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라는 응집력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결국 이거로 인해서 단합이 생기죠. 그런데 그러면서 죄책감을 안 가지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더 많기 때문에 쟤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본성 때문에 사실은 단합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상대는 얼마나 괴로운가 하는 그러한 걸 생각해 줘야 되고요. 지금 약간의 죄책감이 든다니까 너무 다행인데요. 네. 어떤 경우는 죄책감조차도 못 가져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역사에서 보면요. 이런 비슷한 경우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마녀사냥 같기도 하고 또는 어떤 한 집단이나 개인을 향해서 미움을 이렇게 아주 집중시켜서 또는 뭐 그 집단이 또 이렇게 미움을 어떤 특정인에게 집중시키다 보면 또 증폭되면서 더 커지고 그런 경우 있지 않았나요?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네네. 뭐 꼭 그러한 거라기보다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역사적으로 어떠한 조직 전체를 미워하거나 이런 거에 대표적인 거가 나치죠. 나치요? 네, 유태인 학살. 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냥 유태인이라 그러면은 아주 열등한 존재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나치가 이 독일인이 우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인종적으로나 뭐 DNA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면서 유태인은 또 반대라고 그렇게 반대라고 생각했고요. 사실은 우리가 유태인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집시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뭐 슬라브족이라든지 뭐 하여튼 정치적 사상이 다르다든지 또 그 동성애자 뭐 이러한 하여튼 이 나치가 생각했을 때 이 독일인을 제외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차별을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하게 몰아서 사실은 가스 집행을 해가지고 전부 죽음에까지 몰게 되는 것도 그러한 거고요. 또 한동안 미국에서 백인 우월주의. 그래서 흑인을 처단하는 KKK 조직이 있었잖아요. 그 뭐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흑인에 대해서 흑인은 아주 열등하고 악이고 우리 세상에 그래서 이 흑인에 대해서 처단하는 그러한 그 KKK 단 같은 경우도 어떠한 사람이라든지 어떠한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진 그러한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곳일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나치 말씀해 주시니까 8월 15일이 광복절인데 우리 일제시대 때도 보면은 일본이 당시에 우리 선인들한테 그런 비슷한 것들도 많이 했는데 역사적 사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을 보면 또 그런 걸 인정도 안 하고 있죠. 결국 이제 여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얘기가 시작됐는데 옛날에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였다고 봐도 되나요? 네. 사회적인 약자였고 또 지금은 변했다. 그렇죠. 예, 우리 전통 가부장적인 그러한 제도하에서 또 유교 사상 아래에서 남자보다 여자는 항상 더 아래에 있어야지 되고 또 여자가 모든 것들을 다 집안일이라든지 이러한 걸 해야 되고 이러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자들이 굉장히 약자로 살아왔었죠. 맞는 얘기죠. 네, 너무 남성 우월 주의가 있었고 뭐 굉장히 힘들게 살아온 거는 사실입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게 바뀌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바뀌는 거 경제적으로 여자들이 이제 좀 더 독립하게 되었고 학력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남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불편한 그러한 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미혼남 많은 것 중에 원인의 하나가 또 지금 교수님 지적한 부분에 상당 부분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졌는데
남성들은 또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됐고 또 남녀의 심리에서 남자들은 자신의 어떠한 지위보다 조금 아래인 여자도 괜찮아요. 과거에 그런 경험을 봤을 때요. 네, 예. 피라미드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여자들은 어떠냐면 조금 올라갔잖아요. 학력이나 경제적 수준이 거기서 더 나은 남자를 찾게 되거든요. 그 속에서의 격차가 지금 큰 거네요. 격차가 커져서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연상녀, 연하남 이러한 구조로도 바로 그렇게 되나 봐요. 갈 수도 있고요. 이런 사회적인 변화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태도가 과거는 분명히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네. 교수하시면서도 그런 거 많이 느끼시겠어요? 네네. 남학생들, 여학생들이요. 네. 이전하고는 확실히 달라진 거가 아주 동급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남학생들이 너무 똑똑하게 설치는 여학생들 싫어해요. 그래서 토론시켜놔도요. 아예 그냥 떠들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애들이 훨씬 더 말을 잘하고 지지 않고 막 하면은 자기가 더 눌러야 되는데 남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은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렵거니까 나는 아예 말 안 하겠다. 나는 이거 안 하겠다. 안 듣겠다. 뭐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거를 가만히 그 심리를 들여다보면 여자들에 대한 약간의 열등의식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자들이 너무 설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아예 그래서 누나가 설치는 건 봐줘요. 그러니까 학년이 높은 누나가 설치는 건 봐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하남 커플이 생기는 거가 누나니까. 이러고 그냥 하는데 혹시 자기 후배거나 동급생 중에서 그럴 경우에는 아주 기분 나빠하거나 또 요즘에 남학생들이 굉장히 소심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래버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0059님인데요.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월 수입도 높을 경우에요. 부부관계에서 남자가 상대적으로 기가 죽잖아요. 열등감도 느끼고 남편에게 이런 생각 갖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 이게 어렵거든요. 부부간에도요 서로 질투도 하고요. 줄다리기가 묘하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여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고 이러는 경우인데요. 거꾸로 남편이 너무 바쁘고 막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러는데 부인은 그냥 가정주부다. 이럴 때 남편에 대해서 이제 바가지 많이 긁잖아요. 그러한 거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이런 존재인데 우리 남편은. 그러니까 물론 남편이 성공하면 할수록 좋긴 한데 상대적으로 나는 뭐야. 이러한 걸 여성들이 느끼거든요.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훨씬 남자들보다 더 수입도 좋고 더 바쁘고 이럴 때 남편들이 이러한 걸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나 불쌍하게 치근하게 여겨도 남자들 자존심 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조율하는 거 있죠. 근데 괜히 치근한 것처럼 얘기해줘도 남자들 자존심 상하고요. 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넌 무조건 따라 이런 식으로 또 강압적으로 내가 더 바쁘잖아. 내가 돈 더 많이 벌잖아. 이런 식으로 해도 남자들 엄청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여자들이 정말 잘 그거를 해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을 서로 각기 맡으면 어떤가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당신은 이거 잘하니까 이거를 해다오.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조금 바쁘니까 당신은 이 부분을 조금 애들을 당신이 교육 부분을 맡아라. 교육부 장관을 해라. 네. 거의 여성분들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저희 집에서 이 복지부 장관입니다. 문화부 장관. 저는 기쁘고 즐거운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남편은 경제부 장관이다. 이렇게 서로 맞는 부분을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재미나게 갈등을 좀 풀어가는 건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는 혹시 여성분이 아무리 봐도 시킬 게 없다고 남성분이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끝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국민 대통합 아니겠습니까? 대통합 역시 남성과 여성 간의 또 통합도 중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자꾸 말만 하고 있지 실제로 얼만큼 되느냐 하는 거죠. 네, 말만 그렇듯하게 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직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MIT 대학이에요. 크리스티아 교수가 한 실험인데요. 어떤 거죠? 네. 이제 종교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무슬림 여러 가지 종교가 다양하게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하고요. 딱 한 가지 종교에만 가지고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하고 이 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기부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훨씬 더 기부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남에 대한 배려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되어 있고 이쪽은 아주 경직돼 있는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다 섞어놓는 서로 자극을 받아서 그런가요? 네. 그게 넓어져야 됩니다. 지금 네.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냥 딱 두 정당이 매일 싸우고 있고요. 네, 재밌는 실험이네요. 네, 그래서 뭔가 정말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확 섞어놓는 그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해나가는 거. 뭐 한꺼번에 하기 어렵다 그래도 어떤 부서에서는 이렇게 다 통합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성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 운영하시는 분에게도 상당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 곽금지 교수였습니다. 네, 8월 10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프로듀서 이은지, 감독 김동철, 백은지, 작가 정선인, 정은지, 진행의 김상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